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FAT 1급 전기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관련된 거래처별 초기월 연결해서 학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로유통이라는 회사를 등록을 해 놓은 상태죠. 그러면 이 회사로 로그인을 해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바탕화면에 가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회사 등록한 AT 자격시험 아이콘 있죠? 더블 클릭을 하셔서 프로그램으로 일단은 우리 로그인을 해봅시다. 자, 들어가면 FAT 1급 그대로 있을 거고요. 우리가 선택한 회사는 구로유통이죠? 자, 확인하시고 로그인 해주시면 프로그램이 열려요. 들어가셨을 때 그냥 회계라고 하는 이 메뉴를 크게 열어놔요. 그러면 전체 화면이 좀 보이죠? 자, 여기서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각종 기초정보관리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학습해보고자 하는 메뉴가요. 전년도 재무제표인 이 두 가지 양식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FAT 1급 자격시험에는요.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게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에 이번 시간에 학습해 볼 메뉴는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월 요 세 가지 메뉴를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잘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전년도 재무제표가 2월 되는 게 예죠. 그럼 여러분 전기분 재무제표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만약에 이제 100원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100원을 가지고 1년 내내, 이번 연도 1년 내내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겠죠. 근데 기말에 가보니까 현금이 300원이 된 거야. 잔액이. 그러면 얘는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당기분 재무상태표의 잔액으로 남아 있었겠다. 그치? 근데 얘를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냐? 이제 율로 가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는 당해년도 재무제표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기초. 기초라는 말이 1월 1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등록하려고 하는 거는 이번 연도에 어떤 회계 처리가 반영되기 전에 전년도에 마감돼서 이번 연도로 2월 돼야 되는 얘가 잘못 입력됐을 때 수정하는 것이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입력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이제 올려져 있는 이 교환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많아. 근데 많은데 이 모든 걸 다 입력하진 않아, 시험에. 그런데 우리는 왜 다 넣을까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이 재무제표의 명칭 밑에 22년도 12월 말일 현재라는 말은 23년도 입장에서는 1월 1일 기초하니까 전년도 기말이 이번 연도 기초니까. 그리고 아래쪽 보면 22년도가 9기래요. 23년도가 몇 기였죠? 10기였죠. 그럼 21년도는 8기겠죠. 자, 근데 주의사항은 시험에 재무상태표라고 나오지 전기분이라고는 안 나와. 그러면 이게 전기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연도를 보고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시험 보는 연도가 23년이라면 전년도는 22년도여야 되는데 22년도 기말 현재 작성된 재무상태표라면 이것이 전기분 재무상태표구나. 이고요. 두 번째. 아래 보시면 22년도도 있고 21년도도 있는데 21년도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2년간의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게 작성하기 때문에 21년도의 자료도 눈에 보이지만 21년도의 자료는 여러분 시험에서 입력하지 않아요. 그냥 자료가 주어져요. 자료는 주어진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보고 아예 무시. 우리는 뭐만 넣어? 22년도 것만 입력하는 거야. 근데 언제 입력하는 거야? 23년도 1월 1일 장부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입력하는 시점은 1월 1일이지만 23년도 1월 1일이지만 22년도에 만들어진 재무상태표에 있는 결과물을 옮긴다고 보시면 돼요. 옮긴다. 어디다 옮기냐? 이거 가릴게요. 어디다 옮기냐? 여기다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다. 자, 프로그램 열었을 때요. 이 왼쪽에다가는 계정 과목별로 금액을 넣고요. 오른쪽에는 입력하는 족족 여기 달라붙어. 그리고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몇 년도 써 있는 거 보이죠? 이번 연도가 23년이니까
전기는 22년도죠. 21년도 있고 20년도도 있지만 우리는 22년도만 입력합니다. 21년도는 입력 안 해요. 자, 그럼 입력을 하나씩 해볼 건데 입력할 때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요. 당좌자산의 첫 번째 계정이 현금인데 현금이 계정 과목이죠. 당좌자산은 합계죠. 그러니까 입력할 때는 현금을 입력하는 거야. 자, 왼쪽에 내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입력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몇 번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어떤 키를 넣어서 내가 얘를 찾냐면 항상 난 모르겠네. 뭔지 조회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는 F2 키를 누르시면 조회 키가 열려요. 자, 가볼게요. 코드에다가 놓으시고 F2. 그러면 너 뭐 넣을 건데? 라고 하는 도움키가 떠요. 여기서요. 딱 보자마자 현금 있지 않아? 현금이 왜 첫 번째에 있냐? 잠깐. 현금이 왜 첫 번째에 있냐? 왜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계정 과목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계정 과목의 코드 체계 중에 맨 첫 번째가 현금이에요. 이대로 조회가 되는 거야. 이대로. 지금 딱 현금이 걸린 이유는 현금을 맨 처음에 만들어 놨으니까. 조회키 누르자마자 현금이 보여. 근데 만약에 현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럴 때 한 번 더 조회하는 방식. 아래다가 현금 하면 현금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온갖 계정은 다 조회가 되는데 1번 현금, 두 번째 전도금 같은 소액현금, 그리고 현금 과부족, 그리고 특정 현금과 예금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한 거죠. 이 중에 우리는 현금을 입력할 거야. 갖다 놓고 확인. 그럼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입력한 거고요. 현금은 전년도 기말에 얼마가 잔액이었냐면 600이 잔액이었대요. 자, 여기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자, 600을 입력할 때는요. 6, 0이 6개죠. 이렇게 입력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쵸? 2100, 4억 이런 식으로 천 단위 입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천 단위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키를 플러스 키를 만들어 놔가지고요. 6을 넣고요. 000000 안 넣고요. 6을 누른 다음에 플러스 키를 하나 누르면 0 세 자리가 동시 입력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자, 갖다 놓으시고요. 6을 넣습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시 이렇게 하시고요. 6 옆에 더하기 표시 있죠. 숫자 키 중에. 거기 더하기 표시 한 번만 눌러볼게요. 1000원이 동시에 입력되죠. 그럼 한 번 더 누르면 뒤에 0 3개가 동시에 또 하나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입력하고 싶다. 빨리빨리 숫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이 방법을 선택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600을 넣고요. 엔터를 치자마자 우측 화면에 얘는 당좌니까 당좌 자산으로 더해졌고 그게 결국은 유동이니까 당좌에 붙으면서 유동에 붙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오른쪽에 이 화면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입력하는 순간 만들어지는 거지. 이건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거고 여러분은 이 왼쪽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야. 계정 과목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당좌예금 넣어볼게요. 여기다 놓으시고요. F2 버튼 누르면 당좌예금이 바로 보인다. 늘 현금 밑에 있거든. 당좌예금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조회하면 되죠. 검색. 보세요. 당좌하고 엔터를 치니까 당좌로 걸려있는 계정 과목이라 해봤자 2개밖에 없죠. 당좌 예금은 당좌 예금, 당좌 예금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했을 땐 당좌 차월이라는 부채 계정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조회하셔도 되고요. 다시 해볼게요. F2 누르시고요. 이번에는요. 부분 검색 말고요. 빠른 이동에 갖다 놓으시고 빠른 이동. 빠른 이동은 빨리빨리 이동이 돼. 당, 좌, 예, 금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다시 해볼게요. 제가 복, 미, 후, 생, 비 이런 식으로. 아, 여기서는 복리후생비가 왜 조회가 안 되냐면 비용 계정이어서 여기서는 자산만 들어가. 이렇게 해볼게. 다른 거 해볼게요. 여기 아래다가 여기 빠른 이동에다가 장, 기, 차 이런 식으로. 봤죠? 이렇게 조회가 되는 게 빠른 이동이고요. 부분 검색은 입력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엔터를 치는 순간 조회가 되는 거예요. 자, 당좌예금 조회됐죠? 그럼 확인. 당좌예금은 1,002만 원이야. 보니까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입력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1,002만 원이면 10020 하고 뒤에 플러스 키를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요거를 고민하다가 틀려. 그럴 때는 다 찍어 입력해요. 다 입력해도 상관없으니까.
플러스키를 입력하는 방식은 여러분에게 기능을 알려드린 거지 무조건 그렇게 입력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자, 넣으면 오른쪽에 당좌로 더해지고 유동으로 붙었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예금 좀 넣어볼까요? F2. 보통예금이 바로 보인다. 그럼 갖다 놓고 엔터 치시면 돼. 자, 보통예금은 4,500이야. 4,500은 편하게 입력할 수 있겠다. 4, 5 하고 뿔뿔 하면 4,500만 원이 한 방에 입력이 되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으니까. 자, 우리 유가증권 중에 당해년도에 내년에 나중에 처분하면 돈 되는 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이런 계정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죠. 지금 보이죠? 보이는데 만약에 안 보이시면은 단기 매하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조회가 되죠.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요. 500만 원. 오른쪽 더해지는 거 보시고요. 자, 이제 외상매출금을 넣어보는데 이렇게 두 개 좀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외상매출금은 전년도에 채권이니까 대손충당을 설정을 하잖아. 우리가 대손충당금 보충하는 방법이 있었죠. 지금 보시면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고요. 외상매출금은 2,400인데 대손충당금은 24만 원이니까 1%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얘가 순실현 잔액으로 남아있네. 여기다가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얘를 넣어야 될까요? 2,400을 넣어야 될까? 그쵸? 얘 넣으면 안 돼요. 2,400 넣고 외상매출금 밑에 충당금 잔액도 같이 넣으면 이 금액은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외상매출금은 그 계정이 외상매출금은 2,400이라는 거잖아. 자, 그럼 조회해볼까? F2 외상매 하면 외상매로 걸려있는 계정 과목이 한 3개 정도가 뜨는데 이 중에 얘죠? 외상매출금에다가 선택하시고 2,400을 넣어요. 단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을 이제 동시에 같이 넣는 거죠. 대손충당금도 잔액이고 외상매출금도 별도의 계정이니까 여기서 F2를 띄우신 다음에 대손충을 조회했더니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자, 근데 이론을 공부했으니까 느낌이 오실 거야.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도 있지만 바드럼에 대한 것도 있고 미수금에 대한 것도 있고 단기대여금에 대한 것도 있고 되게 많아. 그러니까 충당금은 되게 많아. 이름은 같은데 코드가 그걸 구분해줘. 코드. 그래서 시험에선 실기는 코드가 핵심이에요. 코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입력할 때 충당금이 많아도 절대 놀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게 뭘까? 자, 눈치밥을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가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면 108번이라는 외상매출금이랑 관계에 있는 충당금은 자연스럽게 몇 번의 코드에 걸려 있을까요? 그 밑에는 코드겠죠. 밑에 있잖아,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109번일 거야. 그런데 자, 109번일 거야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추측이니까 정확하게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야. 계정 과목 적용 등록. 여러분, 계정 과목 적용 등록을 열어서요. 메뉴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까지 쭉 봤죠? 이제 보니까 외상매출금이 108번인데 외상매출금 밑에 충당금이 있다. 근데 이 충당금은 차감 계정이래. 맞잖아.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밑으로 차감하잖아요. 누구를 차감해요?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108이요. 108은 얘를 말하는 거죠. 결국에 109번이라는 대손충당금은 108번이라는 외상매출금을 차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드럼에 대한 충당금은 몇 번이겠습니까? 바드럼이 110번이네. 아, 그래서 외상매출금 다음에 바드럼이 있는 게 아니라 외상매출금 밑에 충당금이 있고 충당금 밑에 바드럼이 있네. 아, 이게 코드 체계가 이렇게 돼 있구나. 바드럼 밑에 충당금도 바드럼을 차감하는 거겠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누구를 차감한다는 건 그 밑에 걸려 있다는 뜻이네. 그러면 얘만 그런가? 우리 공부할 때 유형자산 중에 1년이 경과되면 얼마만큼 썼는지 감가했던 거 있었죠. 자, 비유동자산에 유형자산 눌러보세요. 유형자산 중에요. 감가상각을 안 하는 자산 중에 하나가 토지였죠. 토지는 비상각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토지 밑에는 누계액이 없어요. 그리고 토지가 201번인데요. 바로 202번은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은 누계액이 있죠. 건물의 누계액은 뭐죠? 차감하죠. 누구를요? 건물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거는 기계장치 밑에 걸려 있는 거고 차량을 차감하면 차량 밑에 있는데 코드를 어떻게 외웁니까? 어떻게 외우냐면 건물이 202면 건물의 누계액은 203이겠지. 안 봐도 뻔한 스토리인 거야. 지금부터. 자, 누구를 차감한다는 얘기는 그 밑에 걸리는 코드가 세트로 걸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돌아가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을 입력하고요. 외상매출금에 충당금을 걸 건데요. F2를 해가지고 조회하는 게 편할까요?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109번을 그냥 찍어버릴까요? 찍어버리죠. 찍어도 되죠. 찍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붕괴할 때는 대변에 붕괴하니까 대변에 키가 들어간 거야. 보세요. 제가 24만 원을 대변에 넣습니다. 대변에 넣었다고 그래서 얘를 부채로 인식한 건가요? 지금 부채 금액이 움직였나? 아니요. 뭐가 움직였게요? 얘가 입력이 되는 순간 당좌 자산이 24만 원만큼 감소했어요. 자,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4만 원을 제가 지워볼게요. 자, 지우는 방식. 이 라인 자체를 한 번에 날리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커서 라인에다가 여기다 놓든 여기다 놓든 상관없어요. 놓고요. 위에 삭제 키가 있거든요. 라인이 날아가요. 삭제했죠? 자, 보세요. 대손충당금을 삭제했을 때 현재 당좌 자산은 9,002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 바뀌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엔터 치면 얘가 바뀌죠. 얼마로 바뀌죠? 8,900으로. 자, 8,978만 원으로 이 충당금은 자산을 차감하고 있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당좌 자산은 지금 얼마죠? 8,978만 원이죠. 당좌 자산 입력 끝났거든요. 맞췄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입력하는 방식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서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그럼 재고자산 중에 뭐가 있지? 우리는 상기업이니까 상품뿐이 없죠. F2 상품하고 조회하면 요거 내고 상품에 커서 놓고 상품은 3,200입니다. 라고 입력하는 순간 재고자산에 3,200이 붙어. 그리고 나서 당좌랑 재고를 더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유동이라 부르죠? 요거 유동이라 부르죠? 요게 유동이죠? 합계가 맞죠? 그쵸? 당좌랑 재고를 다 넣었으니까요. 차변에 유동자산은 합계가 지금 현재 일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은 없고요. 유형자산 중에서 요 네 가지의 자산 중에서 차량운반구부터 넣어볼까요? F2. 그냥 순차적으로 넣으시면 돼요. 지금 차량운반구 4,200인데 차량운반구에 누계액이 있대요. 코드가 몇 번일까요, 이제? 그쵸? 차량운반구가 208번이면 나의 누계액은 반드시 그 밑에 코드인 거야. 안 외워도 돼요.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입력하는 거야. 1985만 원이 들어가는 순간 유형자산의 금액은 2215만 원이 된 거지. 여기. 자, 다시 이제 비품도 하나 더 있어. F2. 비품 넣고, 비품은 900. 비품의 누계액은 몇 번일까요? 213번이겠죠. 조회 하나 그럴 거 아니야. 코드만 이해해야 되니까. 자, 지금 유형 다 넣습니다. 유형자산의 합계가 2,865만 원이 맞는지 확인.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산 중에 임차보증금이 있네요. 임차보증금. 금액이, 임차보증금 하시고, 5천. 자, 다 넣었어요. 다 넣고요. 자산 총계가 20043만 원. 20043만 원. 맞나요? 네, 맞아요. 자산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부채를 넣어야 되거든. 그 다음 페이지로. 근데 여러분, 부채 넣을 땐 뭐 대변 이런 거 상관없어. 쭉 붙이면 지가 알아서 부채로 들어가. 자, 부채 중에 첫 번째, 외상매입금. F2 외상매입금 찾으시고 이렇게 외상매입금 찾으면 얘가 부채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5,700만 원에 7만 원. 두 번째, 미지급금. 미지급금 2,773만 원. 됐죠? 그 다음 아래쪽에 예수금 넣을까요? 예수금 50만 원 이렇게 넣습니다. 유동부채 합계 금액이 8,530 맞는지 점검됐죠? 자, 그러면 이제 비유동부채가 끝나고 유동부채가 끝나고 비유동부채 중에서 이제 장기차입금을 추가합시다. 장기차입금 1,332만 원. 자, 부채 총계가 9,862만 원이래. 부채 총계 9,862만 원. 맞죠?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자본금 좀 넣어볼까요? 자본금이 7천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본 잉여금 없고 기타 포괄 아무것도 없고 잉여금 중에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3,181만 원. 3,181만 원. 자, 그 금액이 딱 뜨죠. 딱 3,181만 원.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장부는요. 전년도 장부죠. 전년도에 2월 된 장부. 그러니까 시점인데요. 여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요 계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2022년도 12월 말일 기말 현재 처분이 안 된 잉여금의 잔액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로 넘어간 거죠? 2023년도 1월 1일 기초로 넘어간 거죠. 자, 모든 계정 과목은요. 계정 과목이 그대로 넘어가서 그 계정을 그대로 입력하는데 이 계정은 전년도 기말에는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이지만 1월 1일 시점에는 이 계정이 뭘로 바뀌냐면 2월 된 이익잉여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계정에 있는 계정 과목을 이번 연도 기초 시점에 입력할 때 다른 계정 과목은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얘만 미처분 이익잉여금만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해야 된다는 게 한 가지 주의사항입니다. 다른 계정은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계정을 입력하실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는 전년도 재무상태표에 입력이 돼 있으나 우리가 입력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금액을 받아온다는 개념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정이 달라져. 요거는 제가 결산을 하는 프로그램 실무 수행할 때 이게 달라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차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재무상태표 입력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중간에 상품이 3,2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것도 뭔가 이제 관련이 좀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 다음 양식인 전기분 손익계산서 만드는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보겠습니다. 메뉴에서 아래쪽에 있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도 22년도 것만 입력하는 거니까 21년치는 아예 그냥 무시하시고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첫 번째, 매출을 지금 입력할 건데 이렇게 올려놓고 FE 띄워볼까요? 여러분 매출이요. 상품 매출도 있고 막 제품 매출도 있고 해요. 근데 우리는 상기업이니까 상품 매출만 취급합니다. 상품 매출은 9,502만 원이었어. 얘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손익계산서에 구분돼가지고 계산되는 양식으로 쫘라락 하고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매출 자리에 들어갔죠. 그러면 손익계산서 두 번째 요소가 뭐죠? 매출원가잖아요. 그쵸? 상품 매출원가 넣어볼게요. 조회를 해야죠. 두 번째 비용이죠. 상품 매출원가. 근데 엔터를 딱 치니까 요게 뜨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객관식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는 산식 T자 계정을 그린다. 예를 들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좋아했죠. 기초가 얼마였는지 넣고 1년 동안 순매입액이 얼마였는지 넣은 다음 얘가 10이고 얘가 90이다. 그러면 전체가 100이라는 얘기인데 100 중에 기말 상품이 얼마로 남았느냐에 따라 이게 매출원가가 된다. 매출원가는 비용이란 얘기고 기말 재고는 자산이란 얘기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 입력할 거는 건 뭐야? 매출원가지. 그 매출원가를 구하는 한식은 얘에서 얘를 더하고 얘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구현돼서 이 자리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다 알려줘요. 기초가 얼마인지 알려줘. 매입액이 얼마인지 알려줘. 그리고 기말 상품이 얼마인지 알려주는데 기말 상품이 입력이 돼 있어. 이게 뭐지? 이게 전년도 기말 재고 자산이란 얘기는 방금 전에 어디에 입력한 거죠? 재무상태표에 상품 입력한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 자리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나갈게요. 여기서 지금 이 자리가 3,200만 원이 들어간 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여기에 3,200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야. 다시 엔터. 이 자리에 반영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를 빼야 되잖아. 근데 이 자리는 누구에서만 입력하는 거냐면 전년도 재고자산이 이 자리에 넘어오는 거니까 얘가 입력되는 자기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내가 커서를 놓고 아무리 커서를 놓고 입력하려고 두들겨 봐요. 메뉴가 안 들어가죠. 자, 시험에서 기말상품 재고에 3,200을 넣으래. 빈칸이야. 그러면 얘가 이 자리에 3,200이 들어가려면 지금처럼
손익을 열어서 여기다가 넣으려고 아무리 엔터를 쳐봤자 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어디다 넣어야 돼요? 재무상태표에 입력해서 넘겨야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 뭘 나올지 모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얘기를 잠깐 여기서 좀 해볼게요. 매출원가라는 양식을 딱 엔터 치고 들어갔을 때 기초상품이나 매입액은 입력을 직접 하는 거지만 기말상품 재고액인 3,200은 어떻게? 전기분 BS에 입력해서 끌고 가는 거야. 얘는 손익계산서에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동으로 반영된다. 요것만 한 가지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3,200이 들어온 걸 확인했으니까 나머지 자료를 한번 넣는 연습을 해볼게요. 기초상품은 1,605만 원이었고요. 단기 상품에 대한 매입액은 이거였고요. 기말상품은 차감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원가가 3,825만 원이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엔터를 치면 확인을 하면 3,825만 원으로 매출원가가 들어가서 매출 총이익은 5,677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은 판관비를 쫙 넣어야 되는데 판관비는 그냥 계정 과목별로 쫙쫙 넣는 거예요. 노가다입니다. 넣어볼게요. 자, 커서 놓고요. F2 띄우신 다음에 급여 조회하시고 금액은 1,200. 넣자마자 판관비에 1,200 합산되죠. 이런 식이에요. 자, 동시에 이렇게 열어놓고 좀 볼게요. 자, 이제 조회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F2를 띄웠잖아. 근데 너무 불편하단 말이지.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 파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진 상태에서 F2를 누르지 말고 여기다가 그냥 복리를 넣어. 그럼 바로 복리가 입력이 되기도 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다시 여비고통비가 들어가네? 대박. 입력만 잘하면 되겠다. 접대비는 이건지 물어보는 거야. 그냥 접대비죠? 65만 원. 통신비. 아, 교통에도 통이 있구나. 통신비. 요거 갖다 놓고 선택해서 통신비 35만 원 입력하시고 아까 요거 얘기한 거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수도강렬비 요까지 3개까지 해봅시다. 수도강렬비 47만 5천 원. 세금과 공가 12만 5천 원. 감가상각비 7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감가상각비까지 넣은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보험료 175만 원. 차량 유지비 360만 원. 운반비 125만 원. 소모품비 80만 원. 이렇게 해서 해당 판관비를 전부 다 넣었을 때 판관비의 합계가 맞으면 영업이익도 맞겠죠? 영업이익 확인할까? 3,295만 5천 원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랑 관계가 없는 수익이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이 있었나 봐요. 자, 커서 놓으시고요. 이자 하면 이자로 걸리는 계정들이 쭉 줘야 되는데 이 중에 우리는 이자 수익이죠. 선택해서 140. 배당금 수익 100만 원. 영업의 수익이 240. 영업의 비용도 있나? 이자 비용이 있네요. 자, 커서 놓으시고 이자 비용 90. 그러면 법인세가 있는지 볼까? 지금까지 법인세가 들어가기 직전의 이익이 얼마냐면 3,445만 5천 원인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법인세 들어가요. 근데 법인세는 법인세라는 계정이 있잖아. 다시 눌러서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64만 5천 원 하면 당기순이익은 3,181만 원. 이렇게 구해집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까지 완성. 지금 우리 손익계산서하고 이 재무상태표하고 왔다 갔다 할 때 뭐가 연관관계가 있어요? 딱 하나. 상품. 이 상품이 기말상품이고 이게 이번 연도 기초이기도 하고 이게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를 구할 때 기말상품 재고액란에 자동 반영되는 연결이 되는 부분들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입력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
당기순이익이 잘못된 상태로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여러분에게 이 자료를 줄 거고 이 자료를 확인해서 틀린 부분을 수정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래처별 초기 6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년도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채권들이 넘어오거나 채무가 넘어오면 거래처별로 주고받을 돈이란 얘기잖아. 거래처 입력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입력하는 게 요건 거예요. 거래처별 초기 2월. 근데 거래처별 초기 2월은 보세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들을 가지고 잔액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실 때 그냥 귀찮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능 도움에서 불러오세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방금 전에 계정별 입력했잖아. 그걸 전부 다 끌고 와. 다 끌고 와. 지금 뭘 끌고 온 거냐? 방금 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현금부터 자본금, 잉여금까지 각각의 계정별로 잔액이 쫙 넘어온 거야. 그럼 얘는 현금이 어떤 거래처에게 현금이냐 이거는 관계없죠. 그러나 당좌예금은 어느 은행이 네 잔액이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보니까 당좌예금은요. 전부 다 1,020만 원 전부 다 하나은행 잔액이래. 옆에 거래처란에다가 커서를 놓고 하나은행에다가 커서를 놔서 이건 다 하나은행 잔액이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이게 거래처별 잔액을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은행이 또 있으면 다른 은행과 이 1,020만 원을 쪼개서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하나예요. 자, 보통예금에 커서 놔보세요. 보통예금의 잔액은 4,500인데 이게 전부 다 신한은행 거래. 오른쪽 커서 갖다 놓고 신한은행을 조회해서 신한은행에다가 잔액으로 전부가 신한은행 잔액이 보통예금입니다. 라는 걸 입력하는 거예요. 이제 외상매출금에 갖다 놔볼게요. 외상매출금 갖다 놓고 오른쪽에다가 코드 옮긴 다음에 우리가 거래처 입력했던 거 있죠? 첫 시간에. 그게 연결된다 그랬잖아. 여기서 연결되는 거야. 웅진에다가 커서 놓고 이런 거지. 외상매출금 전체 받을 돈이 2,400인데 웅진한테 받을 돈은 1,900이고 거래처 서울한테 받을 돈은 500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외상매입금도 가볼까요? 외상매입금은요. 거래처가 서울하고 웅진으로 나눠져 있네요. 자, 외상매입금에 갖다 놨고요. 오른쪽에 거래처. 서울에게 줄 돈은 이 중에 5,300. 그리고 웅진에게 줄 돈은 이 중에 407만 원. 그리고 맞는지 확인. 이런 식. 그 다음 미지급금 좀 볼까요? 미지급금에 커서 놓고요. 미지급금 오른쪽에 갖다 놓고 금융학원 거래요. 이 전체 금액이 금융학원에게 갚을 돈인가 봐. FE 금융학원. 전체 금액 2,773만 원 전체가 다 금융학원에게 갚을 돈. 마지막 장기차입금은 하나은행한테 빌린 건가 봐요. 근데요. 장기차입금은요. 오른쪽에 안 열려. 이 얘기는 뭔가 만기라거나 이자율 같은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메뉴를 별도로 활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안 열릴 땐 더블 클릭. 메뉴 다시 열려. 갖다 놓고 하나은행을 먼저 걸어주시고요. 여기 만기 보이세요? 이런 만기가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거거든요. 25년도래요, 만기가. 그러니까 장기겠지. 차입금 넘버는 따로 없고 이자율이 8%래. 그럼 금액은 넣으시고 지금 현재 장기 차입금의 토탈 금액이 1,332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이자율은 알겠죠. 8%. 왜 갚는데 이자를 나중에 갚냐, 어떤 식으로 갚냐, 같이 갚냐, 원리금 같이 갚냐, 한 번에 나중에 갚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입금과 관련된 조건들도 입력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만기와 이자율만 입력하는 문제였어요.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왔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번 시간에 살펴본 장부가 3개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다 연결고리가 지금 밀접하죠. 그리고 이 모든 계정들을 입력하거나 할 때 주된 계정이야 계정 과목 적요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끌고 오고 있구나. 내가 계정 과목에 대한 코드 체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으면 입력을 할 때 조금 더 쉽고 내가 알면서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뭐 당연히 100%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전표를 입력하거나 다양한 메뉴를 활용할 때 계속 계정 과목과 적요 등록을 들어올 거예요. 또 아직 설명할 부분이 많이 남았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해서 기초정보 등록까지 마무리를 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계정들에 대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